상황이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받쳐줄 때는 대화를 나누는 실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말그릇이 영향을 끼칠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때, 한 시간을 회의하고도 엉뚱한 보고서를 마주하게 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의 욕구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는 리더라면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신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새 팀을 꾸렸던 선배에게 그 직장의 대표가 힘들지 하시길래 위로의 말인 줄 알고 네. 새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다 보니 좀 이라고 얘기했더니 회사 일이 재미있으면 네가 돈을 내고 다녀야지 돈 받고 다니냐 하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배들에게 직장은 참아내야 하는 곳이었고 월급은 그 인내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했던 시절이었죠.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리더들은 어떤 역량과 역할이 필요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말그릇의 저자인 김윤나 소장이 쓴 리더의 말그릇이란 책인데요. 다양한 세대별 특성을 지닌 직원들을 그것도 비대면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리더는 꼭 회사라는 조직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그 관계를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관계라면 그 주체가 바로 리더인 겁니다. 직장에서의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리더로서의 말그릇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작가가 생각하는 리더의 말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프롤로그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말그릇은 말의 근원, 곧 마음을 뜻합니다. 말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을 넓고 깊게 사용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씨름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다름을 마주할 때는 존중의 마음에 집중하며 모름 안에서도 성장의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지하기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빗장을 열고 기꺼이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황금 열쇠를 앞에 두고도 여태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대신 힘과 돈으로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써왔죠. 결과적으로 많은 리더들이 스스로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과적으로 모두의 말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을 다루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재택 근무 환경에서 MZ세대와 비대면 소통하기라는 화두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성공 방식, 일의 원리, 관계의 법칙이 무효화되는 경험들이 늘어갑니다. 이럴수록 어떤 마음일까에 주목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손 놓기 전에 낯선 마음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리더 말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리더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2부에서는 말그릇을 넓히기 위한 마음의 3가지 요인에 대해, 3부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 갈등을 일으킬 때 서로 윈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4부에서는 성과와 성장을 짊어진 분들에게 피드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세대 차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이겨내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얼굴 붉혀가면서 부담스러운 목표를 짊어지고도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 휘청휘청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변화가 요즘에는 1년 안에 발생한다고 하죠.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강연장에서 리더들에게 요즘 세대에 대해 물으면 스펙도 좋고 영어 실력도 좋고 확실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옛날이라서 합격했지 요즘 같으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묵혀두었던 속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우리는 선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는데 요즘 친구들은 도전 정신이 없다. 너무 쉽게 그만두려고 한다. 고민하지 않고 일단 알려달라고만 한다는 등의 하소연이 줄을 이룹니다. 개인주의라는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일이나 뒤에서 지원해야 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제 담당 아닌데요. 제가 왜 해야 하죠?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할 때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벌써부터 연차 계획 세우고 인센티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쟤만 저런가?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회식을 잡으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소주 한잔 할까? 라고 운을 때도 저 선약 있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서 당황스럽다고요. 우리 때처럼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아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배웠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군.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희한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애가 힘들어하는데 다른 일을 맡길 수 없냐고 하시는데 당황스럽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의를 나갈 때마다 비슷한 에피소드를 듣게 됩니다. 확실히 우리 때와는 다른 세대들인 것이죠. 이전 세대가 면대면 보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옆자리에서도 문자 보내는 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발로 뛰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요즘 세대는 의미가 있어야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을 맡기면 네 알겠습니다 고 말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리고 혼나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때와 달리 후배들은 칭찬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 역시도 요즘 세대의 특징을 분석한 책들을 종종 읽어보곤 합니다. 한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
그 집단이 경험했던 사회적 사건과 이슈, 부모의 양육 태도의 특징과 메시지 등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MZ세대라고 다 자기중심화 성향과 높은 권능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전 세대까지는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던 것들을 요즘 세대는 밖으로 드러낸다는 게 변화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요즘 세대들은 같은 비중으로 바라봅니다. 근로시간을 따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것, 우리도 원하던 것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해 놓았던 것들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것을 미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세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물살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 개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식은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 개인 연차를 왜 쓰는지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의 태도가 요즘 세대에게는 그렇게 별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욕구,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자율성을 존중받고 발휘하는 것 등이 훨씬 중요해졌고 지금 세대는 그것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후배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리더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틈틈이 고기도 챙겨 먹이고 요즘 친구들 입맛에 맞게 문화생활로 회식을 대체하고 답답한 회의실 대신 카페에서 미팅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소고기를 아무리 먹여도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세대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계속 요구받을 테니까요. 그것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성장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들은 성장을 도와줄 코치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학교냐? 너희들이 알아서 배워야지 하고 윽박지르면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선배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멘토링과 코칭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학교 과제를 엄마와 함께하고 대학교 면접과 입사시험을 부모와 함께 치루었습니다. 협력과 공감의 대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지시와 명령, 통제의 언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엄한 통제 속에서 도리를 익혔던 세대들은 겸손과 수용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부모 밑에서 밀착 지원 서비스를 받아온 현 세대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언어 방식은 주장과 질문입니다. 즉, 왜 그렇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죠. 우등상이나 개근상 등 무엇인가를 성실히 잘해내야 상을 받았던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친구들은 미소상, 우정상 등
각양각색의 상장으로 격려받고 보상받고 의미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칭찬받는 게 어색하지 않죠. 오늘을 희생해서 미래를 쟁취하려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사람들 간의 연결에 더 집중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합니다. 그런 세대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와닿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때는 더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 죽었다 하면서 버텨봐. 이런 말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너 같은 애들 세고 셌다.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라고 독하게 자극하면 정말 그만둡니다. 네, 알아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하는 리더들도 고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생존하려면, 일을 하려면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익히고 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습을 시작하세요. 듣기에 부족하더라도 후배들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세요. 일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세요. 새로운 세대들이 알아듣는 일의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말 공부. 비대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재택근무를 하고 비대면으로 회의와 미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어요. 회의도 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전에는 점심시간에라도 이야기를 하며 속사정을 나눴지요. 지금은 어딜 가거나 거리 두기를 하고 식당에서도 칸막이를 하니까 각자 핸드폰 하기 바빠요. 마음을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가 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의 연결은 더욱 중요해지죠. 저는 이 원리를 마음의 방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혼자 있고 싶다 방입니다. 일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고 지겨울 때가 종종 발생하죠. 그럴 때면 그냥 편하게 혼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오래 처해 있다 보면 이번에는 다른 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함께하고 싶다 방입니다. 이 방에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교감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서 아이들 크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같은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양쪽을 오가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람들과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함께 있고 싶은 욕구는 충족되지를 않습니다. 연결감, 공유감, 소속감 등을 그리워할 수밖에요. 아무리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해도 그 속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구멍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아? 마음을 나누는 적극적인 대화는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묻지 않고서는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질문하지 않은 채 판단하거나 듣지 않으면서 이해했다고 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툴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말 속에 숨어있는 맥락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게 흔쾌히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기는 했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저희 회사에서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안건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가능성 있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더 발전시켜보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일까요? 확인이 필요한 말입니다. 가능성 있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가능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 가능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알아들었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더 질문하고 경청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대면 대화에 있어 정확성과 안전성, 공감력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안전하게 느껴야 하고 그 안전성은 잦은 교류와 공감에서 비롯되니까요.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원칙들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강력한 한 사람의 에너지로 여러 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 방식은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리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말이 사람을 담을 때 사람들 간의 소통은 안전해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확성을 높여갈 때 먼 거리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회피의 대화. 직원들은 팀장님이 동석한 회의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특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셨죠. S팀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코칭하기 위해 미리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은 하나같이 저희 팀장님은 몸으로 말해요 라고 하더군요.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회의 중 그가 팀원들의 말을 끊거나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보고가 좀 길어지는 듯하면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보고자의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시선을 피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건 확인해 봤어?" 하며 다른 화제를 꺼내기도 하고요. 종종 의자를 뒤로 젖혀 기지개를 펴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거나 머리를 유난히 긁적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태도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반응을 살피면서 더 말해도 될지, 그만 줄여야 할지를 조절합니다.
원래 준비해온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의 바디 사인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회의 중 팀원들의 눈은 모두 그를 향해 있습니다. 리더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무시랄까?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거나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무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단호하게 끊을 수 없어 참고 기다린 셈입니다. 우리는 고맥락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분위기나 뉘앙스, 관계 등 언어 외적인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러한 요인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을 피하고 성의 없게 대꾸하거나 무표정 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을 자연스레 간접적인 무시로 해석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간접적 무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갈등을 드러내기 불편할 때, 말을 꺼내면 감정이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마음이 쌓였을 때 상대방의 눈을 피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은 모호함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무시를 당한 사람도 딱히 꼬집어 말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대부분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게다가 개선의 여지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묘하게 기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보다 눈빛이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게 된 어떤 눈빛들은 말보다 절망적입니다. 특히 부모나 상사처럼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인을 보내면 결국 내가 부족한 탓으로 귀결되고 말지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는 일에 몰입하고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게 되죠. 앞의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화를 회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말해도 소용없다.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회의는 리더와 팀원 모두 자신들의 메시지를 디벨롭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회피의 대화 속에서는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는 것, 각자 할 일을 마치고 서둘러 해산하는 게 최선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알버트 메슬로는 그의 욕구 이론에서 그 마음을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타인의 눈빛과 표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기억합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장면들을 무의식 속에 새깁니다. 관계는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마음을 알아봐준 사람 역시 새겨둡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꾸짖기 전에 멋지게 해내고 싶었던 마음을 먼저 알아봐준 사람, 서로의 방식이 다를 때 사정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리더의 진가는 불편함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건 아니야. 쟤 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갈등의 강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튼튼한 다리를 놓아보세요. 그 다리로 일과 사람이 거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칭찬이 어려운 이유. 평소에 칭찬 자주 하시나요? 혹시 잘했어, 잘했는데 이런 식의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잘했어에 방점을 찍는 대신 뒤에 나오는 부족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럴 때면 잘했다는 말 역시 본론을 꺼내기 전에 덧붙이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칭찬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후배들과 워크숍을 진행할 때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하는 칭찬에 관해 토의했더니 아래와 같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영혼이 없는 칭찬. 진심이 아닌 거칠애로 들린다는 것이죠. 야, 최고야. 대단해. 혹시 이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언제나 이 말부터 튀어나와서 그 말의 진정성이 흐려지고 있진 않나요? 과장된 칭찬 역시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네 없으면 우리 회사가 어쩔 뻔했나? 후배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어서 내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칭찬은 오히려 불쾌합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잘 해냈구만.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래도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낫군. 요즘 친구들답지 않네. 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또는 소속 집단과 비교하는 칭찬은 얼핏 상대를 높여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뒷맛이 찝찝합니다. 조건적 인정은 불안감을 조성하죠. 한때 개인이 속해 있던 관계를 무시하는 뉘앙스 역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요. 부담과 압박을 남기는 칭찬도 주의해야 합니다. 잘했네. 앞으로 이렇게만 해주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여기서 더 하라고? 괜히 열심히 했네. 앞으로는 힘 조절 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칭찬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쏟아집니다. 아이고, 잘만 하면 누가 칭찬을 안 합니까? 잘한 것이 있어야 칭찬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칭찬이라는 결과 중심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잘했다고 말하는 보상의 언어가 바로 칭찬인데 이것은 인정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인정은 결과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과정과 수고에 대해 알아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과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과정과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칭찬은 가끔 해줘야 효과가 좋아요. 좋은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약발이 떨어진다는, 아꼈다가 가끔씩 해줘야 좋다는 뜻이겠죠. 무의미한 칭찬을 남발하면 당연히 효과는 떨어집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드러내면 잠깐의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부정적 피드백만큼 자주 주고받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정의 힘은 긍정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되죠.
그러니 칭찬해주면 정말 다 잘하는 줄 알까봐, 긴장을 늦출까봐 걱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아닌가요? 간혹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굳이 칭찬해줘야 하냐고 묻는 리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몇 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었죠. 어깨가 삐뚤어졌더라. 눈은 왜 이렇게 깜빡여? 턱이랑 눈썹을 너무 자주 치켜 올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잘한 것은 없어? 칭찬 좀 먼저 해줘 라고 했더니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걸 꼭 말해야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잘하는 게 당연할까요? 그 당연한 것을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말이죠. 당연하다는 렌즈를 끼고 보면 격려할 게 별로 없습니다.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당연한 것도 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칭찬은 왜 하는 것일까요? 칭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칭찬은 그것을 받은 상대방에게 힘과 영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깨달았을 때 더 잘하고 싶어지니까요. 칭찬은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수직적인 평가가 아닌 축하와 인정으로 느껴질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했어, 대단해, 최고야, 착하다와 같은 표현들은 당사자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에게 우리 딸 피카소 같네, 이러다 예술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칭찬한다면 아이는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 그려서 칭찬을 받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겠죠. 결과만을 언급하는 칭찬에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성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체가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소화를 못 시키면 양분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디스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디스란 디스리스펙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의 반대말인 리스펙트란 말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리는 다시란 의미이고 스펙은 보다란 뜻이니 다시 보다란 의미가 되는데요. 다시 본다라는 게 존중하다란 이 단어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상대방에게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마음가짐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나의 말그릇이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